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실제 사건, 바로 이은혜 조현수 보험금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각색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 뒤에 감춰진 건 끝없는 불륜, 탐욕, 그리고 수억 원의 보험금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아내는 내연남과 손을 잡고 남편의 생명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로 꾸며내려 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 욕망과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이제 그 비극을 각색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잔잔하던 물결 위로 달빛이 일렁인다. 그리고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남자의 손이 어둠을 가르며 솟구친다. 가희야, 제발 살려줘.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저녁 무렵 좁은 아파트 거실. 밥상 위엔 김치찌개가 김을 올리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철수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흘린 땀 냄새가 그대로 밴 채 앉아 있었다. 가희야, 요즘 왜 이렇게 말수가 줄었어?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어. 윤가희는 젓가락을 탁 놓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 남들은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는데 나는 뭐야? 집안일에 치이고 돈도 없고. 철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잖아.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가희의 눈빛은 이미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녀 머릿속엔 이미 다른 남자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모텔 방. 창문 틈새로 들어온 네온사인이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가희는 침대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상체를 벗은 채 누워있는 강민호가 느긋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희야, 또 남편한테 잔소리 들었지? 가희는 입술을 비웃듯 올리며 연기를 내뿜었다. 잔소리. 그 사람은 그냥 한심해. 집에 돈 한 푼 못 벌어다 주면서 나보고 참으래. 내가 왜 참아야 해? 민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너한텐 내가 있잖아. 우린 같이 도망갈 수도 있어. 가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차갑게 말했다. 도망가서 뭐 먹고 살 건데? 넌 지금 가진 게 없어. 난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희는 고개를 돌려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돼. 그리고 나한텐 보험금이 있어. 6억이 넘는 돈. 민호는 순간 숨을 삼켰다. 가희야, 그게 무슨... 하지만 가희는 그의 입술을 막으며 속삭였다. 생각해봐. 우리 둘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늦은 밤, 좁은 아파트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끊겨 있었다. 박철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가희야, 요즘 어디 다녀? 저녁마다 늦고 집안일도 자꾸 미뤄지고 무슨 일 있어? 윤가희는 시선을 피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은 왜 늘 의심부터 해?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하다 올 수도 있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 됐어. 그냥 예전 같지가 않아서. 우리 사이에 뭔가 멀어진 것 같아. 가희는 잠시 굳은 얼굴로 철수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괜한 생각하지 마. 피곤해서 그래. 철수가 방으로 들어간 뒤 가희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화면 속엔 강민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사람, 보험 가입 다 끝났어. 응.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 없어. 가희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곧 끝날 거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낡은 찻집 구석자리. 창밖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윤가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희야, 정말 할 거야? 그 사람 그렇게까지 해야 돼. 가희는 고개를 들며 차갑게 대꾸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난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 없어. 그리고 넌 날 떠날 거야? 민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잡았다. 아냐, 난 절대 널 안 떠나. 근데 방법이 문제지. 경찰이 의심하면. 가희는 미소를 지었다. 의심하지 않게 만들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사고. 가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철수, 물을 무서워하잖아. 수영 못하는 거 알지? 그걸 이용하면 돼.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설마. 가희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민호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그 사람만 사라지면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두운 거실, 늦은 밤. 박철수는 서랍을 열어보다가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두꺼운 보험증권이었고 피보험자는 자신, 수익자는 아내 윤가희였다. 철수는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을 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가희가 들어왔다. 놀란 철수는 황급히 서류를 뒤로 감췄다. 아, 그냥 서류 정리하다가. 가희는 미소를 지으며 철수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다. 그거 내가 정리하려던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눈빛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철수는 그 섬뜩한 기운에 말문을 잃었다. 한편 늦은 오후. 허름한 모텔방에서 강민호가 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희야, 오늘 그 사람 뭐 의심하는 눈치던데. 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멍청해서 금방 잊어버릴 거야. 중요한 건 보험은 이미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지. 민호는 낮게 웃었다. 6억 그 돈이면 우린 어디서든 살 수 있겠지. 가희는 전화기를 꼭 쥐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곧 우리만의 세상이 열릴 거야. 주말 아침 부엌. 윤가희가 환하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늘 차갑던 얼굴과는 달리 오늘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박철수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가희야, 웬일이야? 요즘 표정이 달라진 것 같네. 가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미안했어. 당신한테 짜증만 내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이번 주말에 놀러 갈래?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속으로 안도했다. 그래, 오랜만에 좋지. 어디로? 가희는 능청스럽게 눈을 반짝였다. 민호가 좋은 곳 안다고 하더라고. 시원한 계곡 물놀이도 하고 기분 전환하자.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
물은 좀 알잖아. 수영 못하는 거. 가희는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달랬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냥 발만 담가도 돼. 철수는 아내의 손길에 결국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때 가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어딘가 서늘하게 빛났다. 햇살 가득한 주말 아침. 좁은 승용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운전석에 앉은 강민호, 조수석엔 윤가희. 그리고 뒷좌석엔 박철수가 앉아 있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민호 씨, 바쁘다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백미러로 철수를 힐끗 바라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에이, 형님. 가끔 이렇게 나들이도 해야죠. 계곡물 진짜 깨끗해요. 가희가 손뼉을 치며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답답하게만 살지 말고 가끔은 즐겨야지. 철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불편했다. 민호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내와 어울리는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가슴을 눌렀다. 차창 밖으로 산길이 이어지고 계곡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희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들뜬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철수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맑은 계곡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다. 주변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웃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박철수는 물가에 서서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철수는 바지가랑이만 걷어 올린 채 발끝으로 물을 살짝 담갔다. 아, 차갑네. 난 여기까지만 할래. 수영은 자신 없어. 윤가희는 억지로 웃으며 다가왔다. 에이, 좀만 더 들어가 봐. 사람들도 다 즐기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면 재미없잖아. 철수는 난처하게 웃었다. 가희야, 나 물은 진짜 알잖아. 예전에도. 그때 강민호가 물장구를 치며 장난스럽게 외쳤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잡아드릴게요. 철수는 순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교묘히 교차하는 걸 보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눌렀다. 윤가희는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용기 내봐. 한 번쯤은 괜찮잖아? 철수는 주저하다가 결국 천천히 무릎까지 들어갔다. 차가운 물살이 몸을 스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철수의 귀에는 그저 불길한 물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다. 계곡 한가운데 깊게 패인 웅덩이 근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 희미해지고 물살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가희가 물가에서 손짓했다. 철수야, 이리 와봐. 여기 물 맑고 좋아. 박철수는 주저하며 다가왔다. 발밑 돌멩이가 미끄러워 몸이 휘청거리자 본능적으로 물을 더 두려워했다. 가희야, 난 여기까지만 할래. 가슴까지는 못 들어가겠어. 강민호가 다가와 철수의 어깨를 툭 쳤다. 형님, 괜찮다니까. 내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용기 내요. 철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깊은 물살이 다리를 휘감았다. 철수는 깜짝 놀라 허우적거렸다. 으악, 잠깐만. 나 못하겠어. 가희는 물가에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해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철수는 민호의 손을 붙잡았다. 민호야, 잡아줘.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철수를 끌어당겼다. 그의 표정엔 알 수 없는 갈등이 스쳤다. 철수가 가까스로 숨을 고르자 가희는 천천히 민호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짧지만 무거운 신호였다. 계곡 깊은 웅덩이.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물속은 싸늘하고 깊었다. 박철수는 민호의 손을 붙잡은 채 힘겹게 몸을 버티고 있었다. 숨은 거칠게 가빴고 두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야, 나 진짜 못하겠어, 제발. 나 올라가게 해줘. 윤가희가 물가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이참에 물 무서움도 이겨내는 거야.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냐, 나 숨이. 그 순간 강민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가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민호는 철수의 손을 잡은 힘을 서서히 풀었다. 잠깐만 형님, 발밑 줘. 철수의 손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그는 물속으로 급히 가라앉으며 두 팔을 허우적댔다. 가희야, 살려줘. 철수의 목소리가 물거품과 함께 터져나왔다. 곧 물 위에는 거친 파문만 남았다. 가희는 물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치 울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섬뜩하게 고요했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다. 가희야, 진짜 끝난 거야? 가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계곡 가장자리,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저기 사람 빠졌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근처에 있던 등산객 2명이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박철수의 모습은 깊은 물 밑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윤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는 척 소리쳤다. 철수야, 제발 제발 일어나. 강민호도 물가에 무릎 꿇은 채 절규했다. 형님, 아이고, 어쩌다가. 잠시 후 119 구조대가 도착해 수색이 시작됐다. 계곡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관 1명이 다가와 차분히 물었다. 피해자가 수영을 할 줄 몰랐다고요? 윤가희는 눈물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은 물만 봐도 무서워했어요. 근데 오늘은 용기 내보겠다고 내가 괜히. 경찰은 메모하며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당시 같이 있었습니까? 민호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예, 제가 잡아드리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못 지켰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지금으로선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시신을 찾는 대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가희는 땅을 치며 오열하는 척했지만 그 눈가에 번지는 섬뜩한 빛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뒤 계곡 아래에서 박철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차가운 영안실 안, 흰 천에 덮인 철수의 얼굴이 드러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윤가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달려가 통곡했다. 철수야,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으며 위로했다. 가희 씨, 힘내요. 사고였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강민호 역시 눈물을 훔치며 애써 애도하는 척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묘한 긴장과 공범의 기묘한 결속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빈소. 윤가희는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레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 사망보험금 수령 청구서. 가희는 서류를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다. 6억 4천만 원.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순간 빈소 문이 열리고 철수의 여동생 김서연이 들어왔다. 서연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가희를 똑바로 노려봤다. 언니, 오빠가 물 무서워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굳이 물놀이를 가자고 하셨어요? 순간 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곧 눈물을 훔치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서연아, 나도 몰랐어. 그냥 즐겁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긴 침묵만 남겼다. 그 침묵 속에서 가희의 손끝은 서류를 꼭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은행 창구. 윤가희는 검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창구 직원이 신중히 서류를 넘겨받으며 말했다. 남편분 사망보험금이 총 6억 4천만 원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일주일 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일부러 눈물을 맺혔다. 고생만 하다 간 사람인데 그 돈이라도 받아야죠. 직원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가희는 연약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손끝은 떨림 대신 기묘한 긴장감으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김서연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류 봉투를 노려보며 말했다. 오빠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희는 당황한 듯 웃었다. 서연아, 내 오빠를 위해서라도 받아야지. 생활도 이어가야 하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다. 언니, 나 그날 현장에서 들은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언니 옆에서 계속 오빠를 부추기더라고요. 가희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건 그냥 관광객이었겠지. 서연은 한참 동안 가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다가 차갑게 말했다. 언니, 오빠가 단순히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면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오빠는 불행한 사고로 떠난 거야. 그러나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 박 팀장은 두꺼운 사건 파일을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망자는 물을 무서워했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계곡까지 갔을까요? 조수 형사가 대답했다. 부인이 여행을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동행자는 아내와 지인 1명. 박 팀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지인, 이름은 뭐라고 했지? 강민호. 피해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탁 닫으며 중얼거렸다. 없다고. 그런데 현장에서 계속 붙어 있었다고 목격자가 진술했는데 조사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편 윤가희의 아파트. 가희는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민호야, 경찰이 다시 조사한다네. 그냥 사고로 끝난 줄 알았는데. 강민호는 불안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였다.
가희야, 혹시 들킨 거 아냐? 그날 우리가. 가희는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입 다물어. 아무도 모르게 했잖아. 우리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서 조사실. 강민호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 팀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강민호 씨, 그날 상황 다시 설명해 보세요. 민호는 땀을 훔치며 더듬거렸다. 예, 형님이 물놀이 해보겠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잡아드리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어. 박 팀장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런데 목격자 몇 명은 당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깊은 쪽으로 유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장난처럼 그리 보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난치기엔 결과가 너무 심각했죠. 죽음이니까.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철수의 여동생 김서연은 오빠의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수상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다. 가희 민호야,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우린 자유로워. 서연의 손이 멈췄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역시 언니, 민호 씨 두 사람이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경찰서 조사실. 윤가희가 검은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형사 박 팀장이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가희 씨, 남편이 물을 무서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계곡에 가자고 한 겁니까? 가희는 곧장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즐겁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도 가끔은 용기를 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었어요. 박 팀장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그런데 말이죠.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 남편 사망 한 달 전 보험금이 대폭 늘어났더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희의 눈빛이 잠시 굳었지만 곧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저 혼자 살아갈 걸 생각하니 혹시라도 불행이 생기면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함께 있던 강민호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민호 씨요. 그냥 남편이 아는 동생일 뿐이에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박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렇다면 강민호 씨의 진술과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곧 드러나겠군요. 가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다. 흐느끼는 그녀의 얼굴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차가운 두려움이 살짝 스쳐갔다. 경찰 조사실. 강민호는 형사 박 팀장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종이에 진술을 적던 펜 끝이 덜덜 흔들렸다. 박 팀장은 담담하게 물었다. 민호 씨, 진실을 말하는 게 본인한테도 이롭습니다. 지금처럼 얼버무리면 결국 다 당신 탓이 될 수 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전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박 팀장은 단호히 끊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고인지 살인인지 우리한텐 중요합니다. 그날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까?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머릿속엔 윤가희의 차가운 눈빛과 입 다물어. 우리가 흔들리면 끝이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민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조수 형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중요한 게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서연이 직접 제출한 휴대폰 캡처본이 들어 있었다. 가희 민호야,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우린 자유로워. 박 팀장은 눈빛을 번뜩이며 민호에게 그 종이를 내밀었다. 이 메시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경찰 조사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손가락을 떨며 땀에 젖은 얼굴을 감쌌다. 눈앞에는 여전히 놓여있는 문자 캡처본. 박 팀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강민호 씨, 이제 선택하세요. 끝까지 감싸다 같이 무너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지.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그날 그냥 장난처럼만 생각했는데 가희가. 박 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윤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호는 눈을 감은 채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 입을 열었다. 남편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 있으니까 그 돈이면 둘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순간 조사실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팀장은 곧장 속기를 멈추게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민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건데. 그의 고백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한편 복도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던 김서연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언니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구나. 경찰서 조사실. 윤가희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형사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입술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한 미소가 떠 있었다. 박 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윤가희 씨, 이제 그만 부인하시죠. 강민호 씨, 이미 다 털어놨습니다. 가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다. 민호 씨요? 그 사람 원래 겁 많잖아요. 괜히 경찰이 압박하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박 팀장은 그녀 앞에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가희가 보낸 메시지 캡처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민호야,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우린 자유로워. 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경찰이 그걸 범죄로 몰아가면 안 되죠. 박 팀장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농담이라 하기엔 남편이 죽었고 보험금이 걸려 있죠. 순간 문이 열리며 김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거 누구보다 언니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러 그곳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가희는 서연을 향해 비웃듯 웃었다. 서연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내 오빠는 그냥 불행한 사고로 간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언니. 난 다 알아. 이제 언니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구경꾼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가희는 고개를 고추세우고 있었다. 검은 수의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다. 재판장이 목소리를 울렸다. 피고인 윤가희와 공범 강민호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술렁였다. 검사가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 전 피고인이 대규모 보험을 가입한 점. 둘째, 사건 현장 목격자의 진술. 셋째, 공범 강민호의 증언. 넷째, 피고인이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 스크린에 가희가 민호에게 보낸 메시지가 크게 띄워졌다.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우린 자유로워.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증인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가희가 저에게 남편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윤가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다 민호가 꾸며낸 거예요. 저는 그냥 불행한 아내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순간 증인석에 선 김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언니, 제발 더는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는 언니를 믿었는데 언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희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사랑은 원래 그렇게 값싼 거야. 몰랐니? 법정 안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직전 윤가희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다 민호가 꾸며낸 거예요. 제가 왜 남편을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꼭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방청석에서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졌다. 김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외쳤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언니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돈보다, 욕망보다 가족이 먼저였어야 했잖아요. 가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순간적으로 소리쳤다. 그래, 맞아. 돈이 필요했어. 가난이 싫었다고. 그 사람하고는 더는 살 수 없었어. 민호라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순간 법정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재판장은 단호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윤가희,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가희의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부축해 끌고 갔다. 강민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김서연은 오빠의 영정 사진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빠, 이제 됐어. 언니의 거짓말은 끝났어. 몇 달 뒤 고요한 공동묘지. 잔잔한 바람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박철수의 묘 앞에 김서연이 국화를 놓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 진실은 드디어 밝혀졌어. 멀리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험금을 노린 아내와 내연남의 공모살인 사건, 무기징역 확정. 가족을 배신한 탐욕, 사회적 파장 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돈과 욕망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사랑을 가장한 배신, 가족을 파괴한 탐욕. 이 비극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돈과 욕망이 인간의 마음을 집어삼킬 때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